그 자유한국당이 그 미래 한국당 만든 거 그건 장난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나만 갖고 그래. 박시영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확실히 이게 예. 공개 방송 해야 이게 좀 재미가 있는데 우리 둘이 떠드니까 앞으로 공개 방송에 대한 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제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코로나19 그러니까. 건으로 교회도 다 그냥 문을 네. 닫게 생겼고. 그러니까요. 그 주님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겠는데 예. 우리 교회 네. 뭐 예배를 공개적으로 하나 안 하나 네. 월세는 나가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혹시 헌금 모자라면 이거 어떡하나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그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했었는데 네. 금주부터는 뭐 못해요. 못하고 네, 못해. 지금 방식으로 생중계로 금요일 날은 8시 이렇게 화요일 날은 7시에 찾아뵈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말이죠. 지금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저 총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뭐 총선 연기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이 총선 선거 운동에는 엄청난 그 위축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설명하면 네, 이제 대면 접촉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그래서 지금 1차적인 타격이 있는 사람 누구냐면 신인들. 특히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인재 영입을 했잖아요. 인재 영입이 전략 공천을 이제 받아서 내려간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홍보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튜브나 이런 어떤 좀 온라인상에서 파괴력 있는 이런 어떤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저희 쪽 출연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구가. 당 경선 과정에서 또 이런 유튜브 방송이 상대적으로 예. 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래서 이 정치 신인들 상당히 이제 비상이 걸렸고요. 두 번째는 정치 신인은 둘째치고 예. 저 금태섭 씨 같은 분은 과연 지금 저기 도와주는 온라인 미디어가 있나요? 저 무슨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이런 데 말고. 금태섭? 네. 금태섭 누가 도와줘? 금태섭 도와주는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저도 못 봤는데요. 네, 그래요. 그거 찾는 운동을 해볼까? 금태섭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찾읍시다. 아마 특히 금태섭 씨는 이 기성의 그 이제 미디어들, 이 뭐 사실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 레거시 미디어는 다 지금 금태섭 편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또 믿고 있는 게 근데 아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보수 언론들이 금태섭을 뭐 만약에 우호적으로 뭐 다루는 기사를 썼다. 네. 그럼 민주당 지지층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서너 명 정도 그 응모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강서갑에. 네, 강서갑에. 그래서 이제 금주 중에 어쨌든 뭐 금요일 날인가 공간이 또 열린다고 하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해서 뭐 한 경선으로 2인 경선이나 이렇게 하겠죠. 네. 어떤 분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강선우 씨가 뭐 등장을 해서 네. 강선우 씨가 과연 꺾을 만한 인재냐, 그리고 정체성이 확실하게 개혁성이 강한 분이냐, 정체성이 좀 명료하냐,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네. 상당히 이제 문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봉주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 상당히 쟁쟁한 분들 아닙니까? 네, 네, 이분들을 이제 꼭 모셔서 금태섭을 꺾고자 했던 당원들의 지지층들이 있었을 텐데 네, 네. 그분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크겠지만 그분들의 과연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차선책으로 강선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네. 결국 이제 그거는 강서구에 그 살고 계시는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당원들과 지지층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많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총선 얘기했는데 영향마저 얘기하면서 하나씩 들어가 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군소정당 같은 경우도 정의당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삼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지대가 조국 정국 이후에 양당 모두 그 비호감층들이 꽤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양당 아닌 제3지대 세력한테 표를 주겠다 이게 네. 한 25%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세력이 안철수 중심의 국민의당이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당 지지율 한 2%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상당수 거기 안철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다 미래통합도 과거 자유한국당 쪽으로 투항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안철수 혼자 남게 생겼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삼지대에 대해서 이 관심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정의당도 이제 요즘에 보면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4%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갤럽에서는 7% 나오고, 네. 리얼미터는 4%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의당 그렇지. 그 다음에 호남을 중심으로 한 민생당도 별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삼지대에 대한 시장은 존재했으나 그걸 대체할 만한 중심 세력이 없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양당 중심의 선거로 갈 수밖에 없고, 양당 중심 또 양당의 비례정당 중심. 중심. 네. 그 이제 비례당은 조금 이따 네. 핫 이슈니까 다뤄봅시다. 그럼 양당 중심으로 가는데 지금 변수는 뭐가 작용하냐면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아, 이 코로나 이슈는 모든 이슈를 지금 다 다 빨아들였어요. 빨아들이죠. 예. 그런데 코로나 이슈가 상당 기간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봐도. 그러면 투표율 당연히 낮아지고 음. 정치 시인들 알리기 어렵고 네네. 그러면 양당 중심으로 더더욱 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게 투표율이 어디까지 낮아질 건가 사실 변수예요. 지금 지난번에 총선 때 58%였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에 55% 이하로 떨어지면 말이죠. 네.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한 10%포인트 앞서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네.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초비상 상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탄핵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탄핵을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자기들이 일당이 되면 국회의장을 자기들이 먹을 거고 일당이 되는데 국회의장이 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탄핵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지만 이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오늘 이제 저는 김용민 앵커를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짜고 한 건 아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세 분의 사람이 돋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민, 안진걸, 김남국 세 분을 공개적으로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정광훈을 잡았어.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희는 뭐 전광훈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예. 개신교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막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수의 인력 갖고. 그래서 하여간 교회가 더는 선거에서 변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문제까지 터졌기 때문에 네. 평화나무의 후원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뭐 모금을 위해서 혹은 후원회원들 아니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만큼 왕성하게 네. 더 띄워줬으면 하는 우리 지지자들의 바람이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럼요. 특히 지금 저희가 정광훈 구속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무된 건 뭐냐면은 이러면은 기성의 보수 교회들이 평화나무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지지를 못하죠. 지금 이 보수 교회에서 이른바 깝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막 뭐 무슨 강단에 서가지고 뭐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아야 한다면서 정치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저희가 지금 한 7, 8명 정도 꼽았습니다. 아주 지금 집요하게 이번 주부터 아멘 감찰단까지 보내가지고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선거법 위법 사안이 있다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할 근데 텐데. 이게 좀 또 이번 주에 3월 1일 날 네. 집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강행하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거의 뭐 정광훈이 없어지면 세력이 확실히 힘을 보십시오. 뭐 네. 한두 주면은 네, 정리됩니까? 정광훈 자신의 인기가 물거품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번에는 만약에 지금 같은 사태에서 만약에 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게 되면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전광훈 구속은 사실 뭐 평화나무의 공로보다는 지 얼굴에 지가 침을 뱉은 거예요. 한마디로 누워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아주 험악한 여론을 불러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평화나무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까지 온 거죠. 또 저희가 또 뭐 이럴 때는 좀 자랑 좀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예. 저는 이제 안진걸. 근데 조금 그 동안에 나경원 잡는 데 있어서 안진걸 수장이 고군분투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이 마지못해서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2월 달에 재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형사 일부로 네. 부부장 검사한테 재배당이 됐는데 네. 어쨌든 성신여대 자료 요청을 했단 말이죠. 예. 그게 형식적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안진걸 소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숨지 마라. 나경원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고
정정당당하게 본인과 공개 토론 한번 하자. 네. 이게 이제 안철수 소장의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한번 나서야죠. 네. 빅매치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한번 해볼까요? 나와보라고 둘이 1대1 토론 한번 붙여보게. 누구 그럼 우리 앉은 거라고? 앉은 거라 나경원 우리 그러면 저 구독자 100만 찍는 건데. 아쉽네. 앉은 나경원이 참 나오겠습니다. 예.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불리한 짓은 안 해요. 네. 예,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어쨌든 잠자는 지지층을 깨웠으니까. 네. 저는 어쨌든 선거 초반에 지금 세 분이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하셨다. 네. 다들 가까운 분들인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이고. 근데 이제 일단 예. 또 MB가 풀려나서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그게 이제 뭐 명목은 보석 취소, 예. 집행 정지를 인용했는데 네. 재수감 6일 만에 석방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아이고 지금 이 상태는 구속 상태니까. 예. 그게 좀 어떤 지금 기결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그냥 저 풀려난 상태로. 풀려난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도주 우려가 없는 건 박근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더 열받을 것 같아. 왜 우리만 예.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정준영 판사는 여러분 지금 이재용 재판도 맡고 있는데 이 사람 큰일 날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사람 네. 같으니까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예의 같습니다. 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좀 이슈들을 보면 예. 민주당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위성정당 관련해서 논쟁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이제 조국 문제 관련해서 조국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의 보도가 일부지만 네. 좀 달라지고 있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네. KBS에서 방송통신심의에서 객관성을 위반했다. 징계를 결정한 내용이 나왔죠. 네, 네. 굉장히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김경루 PB죠. 네. PB의 인터뷰를 전체 내용을 맥락을 왜곡해서 자기들 검사 측의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KBS가 인용을 하는 그런 선택적 받아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좀 가한 결론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 좀 내일 신문에서 실론으로 좀 발표한 게 장병호 기자가 네. 검찰 기소 내용이 지금까지 정경심 재판을 지켜봤을 때 거의 입증 못한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무죄로 기운 듯하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어요. 사모펀드나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 나이 만약 무죄 판결 나면은 제일 먼저 진중권이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초인종 누르고. 누르고. 어이 진중권 씨 척척 석사 어떻게 생각하셔? 그때 되면 네. 진중권이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어. 그걸 생각하셔야지. 미리 공항에 가 있으세요. 예. 페이스북을 끊고 이 토론도 안 되고 논리가 안 되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일본 가나? 어디로 가? 몰라 나도. 아무튼 이런 어떤 그리고 울산 사건에 대한 공소장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가 혐의에 대한 증거 없이 대통령 언급만 35회를 했다. 네. 그리고 자신들한테 검찰에 불리한 증거를 빼놓고 억지 주장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도 좀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지지자들한테 진보층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네.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도 이제 영향력 없어요. 이제 없죠. 없어요. 예. 아니 그래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추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무시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독려해 주는 게 에휴. 전체적인 틀에서 네. 더 낫다. 저는 뭐 그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저 박시영 대표님처럼 전략이나 논리보다는 가슴이 그냥 움직이는 양반. 감정과 그냥 감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그동안에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고 예. 억울함이 많고 분통이 터졌으면 아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게 뭐 우리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연결지어 보면은 이렇게 그 검찰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한 이 검찰한테 너무 그동안 정부가 휘둘려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도리어 지금 여권에 그런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걸 보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권력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휘둘리지? 왜 이렇게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여기 할 말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우리의 위기의 그 실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 전국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너무나 관심이 많고요. 솔직히 대표님, 코로나가 결국 총선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중국발에서 신천지발로 이제 네. 전환이 됐는데 네. 국민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 열받잖아요. 예, 예. 공포감도 느끼고 혼란스럽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누군가를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정부 여당으로 향할 거냐? 아니면 신천지를 향할 거냐? 네. 특히 이제 신천지의 지금 신도들의 행태를 보면 자꾸 숨어들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용인 같은 것도 확진자 발견 27살 여자분이 신도가 대구 안 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가 사교 집단이고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주에게 불이익이 만약에 가해진다라고 판단되면은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 거짓말은 미덕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신천지 안에서. 그러니까 교주뿐만 아니라 예. 본인들이 이단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천지 신도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까 용인 같은 경우 27살짜리 여자분이 대구에 가서 부모하고 조부하고 조모인가요? 같이 지냈었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을 근데 이거를 이상한 거야 진술이. 그래서 동선을 쭉 추적해 보니까 CCTV 발견이 된 거야. 네. 대구에서 예. 지냈다는 게. 예. 그럼 이거 왜 그랬냐? 예.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거는 신천지라는 것이 두려운 거죠. 사회적인 신천지의 문화예요. 문화. 문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했어요. 신천지 본질. 본진을 털었어요. 본진을 털었어. 본진을 털었어. 과천에 예. 그 10,000명의 명단을 그 공무원 3만. 예. 공무원 40명을 투입을 해서 네. 3만 명인가요? 그 예. 명단을 다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진두지휘 했다는데 네. 그런 거 하라고 예. 우리가 뽑아준 겁니다. 네. 지자체장들을. 그 예. 박원순 시장도 예.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그런 면은 상당히 돋보였고 수도권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밥값을 했어요. 진짜. 밥값을 했죠. 자 그런데 네. 이제 뭐 정부 여당 심판론으로 간다면은 이 코로나 19 그 진압을 잘 못해서 그럼 뭐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한지는 뭐 아주 굉장히 아니, 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네. 신천지의 문제인데 네. 신천지가 과거 새누리당과의 연관성 이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연결고리가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뇌관이 되겠죠. 총선의 뇌관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희 그 교주의 전 부인이신 그분도 굉장히 양심 고백들을 하고 있고요. 김남희 씨. 예.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 문제가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상당히 뭐 곽상도 의원도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특정 집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특정 교단. 교단이 아니지 이단이지. 이단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장로인데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네. 다 알 텐데. 그러면 신천지한테 뭔가 눈치 볼 부분이 있는 거. 뭔가 발목 잡힌 게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끈끈한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늘 한마디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내부에서 어떤 폭로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증언이나 이거는 총선의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 여당에 향하는 비판의 지점이 미래통합당으로 향할 수도 있죠. 당장 이 신천지와 연관성이 얘기들이 SNS상에서 오고 가다 보니까 한국당의 지지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그래요? 지지율이 빠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기독교계가 좀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사실 신천지만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면은 이번 주 아주 신나게 신천지를 씹을 텐데 이 미래통합당한테 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조용하잖아요. 비난의 강도가 대단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쪽의 미래통합당은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신천지를 이제 잊어버리게 하려고. 중국 못 막은 거 예. 그게 정부의 초기 방역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보층들은 지금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커넥션 이게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두 개의 프레임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이 이제 2월 25일입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이 4월 15일까지 이 이슈가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한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넘어서까지 이게 중심 이슈가 돼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결국은 한 달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전 두 달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네.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수습 국면에 뭐 들어선다. 신약이든 백신도 뭐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좀 조정 국면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네.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숨어 들어가는 걸 이제 잡아내는 게 관건인데 사실은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네. 사이에는 네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사를 사실 확진자도 늘어나는 거죠. 일본처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뭐 그 증상이 아예 중증 환자가 나왔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더딘데 원래 급증했다가 좀 더딘 편인데 우리는 지금 신천지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대구로 지금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의료계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공중보건이나 이런 분들이 가고 있고 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마스크 이런 거에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50% 이상을 정부기관 쪽에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뭐 정기 구독 신청하면은 마스크 준다. 여기에 또 국민들이 폭발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 자식들 미친놈들 아니요? 미친놈들이죠. 있으면 그냥 뿌려줘야지 지금. 악마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구에 있는 분들은 아는 분들 통해서 뭐 100개, 50개 막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 다 친척들이 있고 서울에 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여유가 있는 데들. 아무튼 그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사실 말조심이고요. 극단적인 주장을 피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네, 네. 오늘 홍익표 그 대변인이 네. 그 봉쇄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방역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용어거든요. 네.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오해를 많이 샀어요. 그 뒤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추가 해명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말 조심 아, 해야 한다 이런 예, 생각이 예.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총선 연기론 그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5월 임기가 29일까지입니다. 네. 20대 임기가. 예. 그러면 연기된다 해도 한 2주 정도거든요. 현실적으로 준비할 네. 시간이면. 네, 네. 그러면 총선 연기로는 쉽지 않고 이게 이해관계 늘 맞물려 있어요. 어느 한쪽이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모든 정당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연기하면. 연기되면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지금 이제 제일 연기를 원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소수 정당들이 원하죠. 특히 이제 통합됐던 안철수, 그다음에 민생당, 아까 호남 쪽 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캠페인할 시기가 필요하니까 지금 연기를 원하겠죠.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거기는 아직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물론 이게 수습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네. 수습 국면에 들어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기되는 게 좋죠. 네. 시간을 벌고 예. 충분히 이제 수습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또 한편으로 신천지 문제가 급부상해서 계속 이게 만약에 미래통합당과 뭔가 연계성이 드러난다 이러면 그분들도 저기 총선 연기에 동의하겠죠. 알겠습니다. 분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 사실은 뭐 신천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신천지가 그야말로 우리가 종교 탄압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신천지의 비밀주의, 네. 그 반사회적 행태들 이런 것들이 일망타진된다면은 저는 기독교계의 몰표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예. 사실은 이제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인데 네. 그 이단의 기준이 뭡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 아까도 제가 저기 매블쇼라는 팟캐스트에 나가서 저도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함께 나온 조미든 목사라고 계세요. 바른미디어 대표인데 네. 이단 전문가예요. 그분 말씀은 실천적 이단과 교리적 이단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는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행태를 보면은 이건 뭐 진짜 쓰레기들인 이런데 이제 실천적 이단이고 뭐 실천적인 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교리적으로는 이거는 그 동안에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면은 뭐 교리적 이단인데 그 신천지는 교리적 이단 플러스 실천적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입이죠. 사입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단 친구들은 세력 중에 신천지가 제일 센가요? 제일 셉니다. 현재 가장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 전체 뭐 20몇만 정도 신도 얘기하던데 30만 된다고 합니다. 30만. 예. 순복음이 지금 얼마죠? 순복음이요. 아 이게 자기 좀 뻥이 많아가지고 뭐 100만 막 여의도 그러잖아요. 순복음 교회는 80만을 얘기했어요. 80만. 근데 제가 보기엔 80만은 좀 너무 심하고 예. 뭐한 15만에서 20만 정도 그 정도로 않겠는가. 뻥이 센 겁니까? 아유 그럼요.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하고 뭐 유튜브 듣는 사람 한 200만 이렇게 뻥치는 거 비슷한 건데 그 정도 뻥이면 예, 뭐 하여튼 뭐 부르기 나름이죠. 예, 부르기 부르기 나름이죠. 예, 예. 어떤 때는 다운받는 사람들은 한정될 텐데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수를 다 합해서 뭐 1억 다운로드 뭐 이런 식으로 좀 뻥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뻥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듣는 사람들 수에 비해서 좀 부풀리는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번 네. 아무튼 총선은 네. 신천지 이 문제가 네. 어떻게 비춰질지 미래통합당과 연관성 네.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근데 같아요. 신천지도 종교다 보니까 뭐 사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게 좀 더 가깝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뭐 일부 알게 모르게 그게 뭐 있을 겁니다. 지역에서 이제 신도수가 많을 테니까. 뭐 무슨 뭐 예를 들면 축사를 했다든지 뭐 어떤 축전을 보냈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물타기 들어갈 수 있죠. 있다면 물타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 있죠. 물타기 들어갈 수 그래서 네. 내부의 양심 고백 아니면 취재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앞에 김용민 앵커를 오늘 띄운 이유가 네. 그 역할이 있으시다. 신천지의 정치권과 뭔가 커넥션. 예. 요거를 저기 이제 정광훈은 갔으니까 예, 예. 그것까지 해주셔야 한다. 네. 아니 뭐 2012년 그때 대선 앞두고 신천지 그리고 새누리당 이 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국민일보하고 한기총이 저를 비난했어요. 낭설을 퍼뜨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신천지 편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지는 거를 무척 싫어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지금은 국면이 좀 달라졌잖아요. 지금 사실은. 국면도 보면은 대형 교회, 예. 보수교회 목사들 특히 황교안 전도사 같은 분이 특정 교단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예. 아마 이 사람들이 또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이 국면에서는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뭐 신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기독교 아니, 신도들이.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했으면 신천지 반대해야지. 왜 이 국면에서 저 자유한국당, 통합미래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뭐 신천지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참 오늘 이제 어제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네, 네, KBS가. 네, 네. 그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면 유의미한 게 좀 있습니다. 네. 종로에서는 이낙연, 황교안이 48대 28, 20% 포인트 차이가 나왔고요. 20% 포인트 차고 다른 조사도 보니까 되게 네, 그렇더라고요. 15에서 20%. 네. 그 다음에 양산을 네. 그것도 재밌는 지역이었죠. 우리가 네. 예상했던 김두관과 홍준표 근데 김두관이 조금 앞서는 걸로. 36대 30 이렇게 네. 나왔는데 네. 홍준표 얘기가 재밌습니다. 네. 한 달 먼저 내려갔으니까 네. 김두관이 당연히 앞서지.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우리 출연했던 네. 김원희 후보가 예. 36%. 그다음에 박지원 후보 의원이 21%로 어이구. 윤수아 후보는 조금 더 낮고요. 10몇 프로. 예. 그래서 김원희 후보가 앞서 있는 물론 이제 우기종 후보도 민주당 후보로 우기종 왜냐하면 두 분이 아직은 경선을 안 치렀기 때문에 김원희가 될지 우기종이 될지 모르겠으나 김원희 후보가 되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의 지지도 50.8이 나왔고요. 50.8. 어이구. 지역구를 어디를 찍을 거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게 31.5, 미래통합당이 24.1,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이 36.1로 나왔고요. 일단 쭉 한번 불러드리고 의미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비례정당으로 민주당 위성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60%가 비판적이었고요. 18%가 긍정적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층들도 한 65%가 비판적이었다. 이게 이제 조사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후보에 비해서 지역 사정에 밝은 흔히 말하는 지역 일꾼론 네. 이런 후보를 선호한다는 게 7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역에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입하는 법조인에 대해서 바람직하냐 물어봤더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3%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좀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다양한 직업 분포가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너무 법조인이 많다. 네, 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씩 짚어보면 네. 이게 좀 무서운 게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격전지 몇 곳의 성적이 초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로, 그다음에 이제 광진을 고민정과 오세훈 이제 구도가 잡혔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의 나경원의 대항마가 누구일지가 이제 결정이 되면 나경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심재철과 이재정. 네. 뭐 그다음에 주광덕과 예를 들면 김용민. 네. 그다음에 이제 양산에 아까 김두관과 홍주표. 네네. 그다음 더 나아가면 이제 민경욱과 뭐 이정미 또는 민주당 후보. 네.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심 지역, 경합지의 네. 성적표가 예. 초반에 선거전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방송 3사나 중앙지가 이런 격전지 조사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하게 돼. 왜? 이 후보들이 결정이 된 지역 중에서 관심 있는 지역은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안심번호 조사를 하는데요.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 이게 신청하면 열흘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고민정 후보도 얼마 전에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5, 6일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조사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까 네. 후보가 이제 확정된 지역들 중심으로 이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이 20%포인트 차. 굉장히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심재철 막 이런 분들이 그 확진자 의심을 받아서 네. 그 자가격리도 했었고 아, 다행히 그- 음성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도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그 어떤 격리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이죠. 앞으로 사실. 선거 운동할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확진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음성이라고 하지만 악수의 말어 이게 선거 운동을 굉장히 그럼요. 위축시키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 아까 했던 그런 교총회장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대개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마이크 같은 경우가 침이 튀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여러 명이 돌려 썼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침이 튀기기 때문에 아, 그러네. 예. 상당히 위험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조사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KBS 조사가 MBC도 할 거고요. SBS도 할 거고요. 방송 3사들은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추구 조사를 하는 데서는 그 전에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늘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이 정점에 찍은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격전지가 어떻게 바뀌지? 여론이 이렇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조사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멘붕에 좀 빠져 있을 겁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여전히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현재 그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양상이죠. 그렇습니다. 안 좁혀진 거죠. 네. 원래 일부 조사에서는 15%포인트까지 나왔다가 다시 20%포인트로 벌어졌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저는 신천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가 종로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할 때 황교안 말리지 않았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네. 그럼 준엄하게 꾸짖거나 말렸어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종로의 유권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종로에 안 나가려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일까요? 그렇죠. 두려웠죠. 종로의 유권자들을 두려운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당한테도 꼭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통합당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한 가지 측면 예.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31.5 아까 미래통합당이 24.1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 자체로 보면 7%포인트 차인데 이거는 굉장히 좁혀진 겁니다. 좁혀진 거예요. 이게 예. 결국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두 당 모두 악재가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 전국에서 어쨌든 초반에 잘했다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도 악재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약지층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탈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당의 격차가 옛날에는 한 15%포인트 이렇게 나는 것이 7%포인트 확 줄은 겁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해야 할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미래통합당도 통합을 하면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통합에 대한 시너지는 별로 안 나오고 있고 유승민 계열은 반발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어떻게 처리할지, 이현주 어떻게 처리할지, 이 또 변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변수 중에 하나는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 김문수 세력과 우리공화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통합을 네. 하기로 했고, 홍문종이 친박신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가 셋이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막상 통합되면, 이제 대구, 경북이나 경남 쪽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일부 일이 갈 그렇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부에서 그리고 박근혜에 과연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 변수도 좀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아까 신천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내부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당이 이 국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고 일당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느낄 겁니다. 일당이 되면 무조건 탄핵합니다. 무조건 미래통합당이 일당하면 탄핵 추진합니다. 네.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핵심은 의병 민주당을 과연 만들어야 하느냐. 비례대표 정당. 그렇죠. 비례대표 정당. 어떻게 보세요? 위성 정당까지는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 저는 비례대표 정당을 예. 사실 반대했거든요. 네. 그건 위성 정당. 원래 소신이었잖아요. 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예, 반대를 했는데 위성 정당이 아닌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이라면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저거 아니에요. 조국 수호 프레임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중도를 잡을 수 없다. 좋다. 그럼 민주당은 그래라. 그러나 조국 수호 프레임은 굉장히 악의적이지만 검찰 개혁 프레임 이 프레임에 지지하는 적극적 지지층들 네. 그들이 이제 따로 비례 정당을 만들 경우 그건 위성 정당이 아닌 거죠. 결이 다르니까 일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런 투쟁성, 중도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확실한 어떤 적극 지지층들을 위한 그런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다면 그건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좀 실감나게 얘기를 드릴게요. 판세에 대해서. 예. 지금 만약에 오늘 내일 투표를 한다면 내일 투표를 한다면 서울은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보다 민주당 쪽에서 한 서너 석 정도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그러나 이제 경기도는 지금보다 한 두세 석 정도는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잘했네. 그다음에 인천도 예. 괜찮습니다. 네. 한 석 정도 더 얻거나 엇비슷하거나.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거의 의석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다면 투표율이 좀 낮았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뭐 지난번 총선처럼 58%가 된다면 네. 수도권에 좀 더 민주당이 더 우세할 수는 있지만 네. 낮아진다는 전제에서는 의석수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이나 강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뭐 한두 석 정도일 것 같고 충청은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남에서는 안타깝게도 네. 과거보다 줄어들 게 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 변수가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이 현 시점까지는 좀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TK나 PK 뭐 많지 않잖아요, 의석이. 12석인데요. 네. 만약에 대여섯 석 정도 잃는다면 그건 굉장히 큰 거죠. 저쪽으로 가니까. 근데 대신에 호남에서 이제 호남에서는 반면에 지금보다 최소 6석인데요. 6석인가 7석인데 15석 정도는 더 가져갈 것 같아서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116석인가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이. 네. 그러면 최대로 했을 때 130석입니다. 네. 최대 했을 때 130석. 비례대표 앞에서 아니 비례대표 빼고 예. 지역구 최대가 130이고 예.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적게 잡으면 125석 정도가 네. 나옵니다. 125에서 130 정도가 네. 지역구 의석수 예상치고요. 네. 그럼 거기에 비례대표는 5석에서 6석입니다. 많아야 7석. 예, 7석까지는 무리고요. 네. 6석 정도 본다면 130석에서 135석 135석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한국당은 어떠냐? 한국당은
최소 지금 115석 정도 지역구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많이 하면 120석까지 가능하다. 네. 그러면 115석에서 지금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 20석에서 25석까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140석 가까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당이. 또 저기 이 캐반시온 17석에서 아니 거기까지 해서 예. 140 정도까지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했던 우리공화당 등등의 친박 신당이 만약 합쳐진다면 네. 거기에서 한 5에서 7% 정도의 7%포인트 정도, 아니 7% 정도의 그 비례의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약간 나눠준다면. 네.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또 5석에서 뭐 7, 8석까지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수 정당들이 3%를 얼마나 넘기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예.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145석 막 이렇게까지 육박할 수가 있는 147석 막 이렇게 육박할 수 있는 네. 이게 두 당이 당연히 총선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당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되면 이건 탄핵 추진합니다. 반드시 추진합니다. 예. 그 국면에 들어서면 지금 호남 기반의 민생당이라고 하는 3당들도 네. 만약에 기세가 보수 쪽으로 확 넘어가 있으면 대놓고 탄핵 반대 못합니다.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지. 있습니다. 게다가 또 검찰이 예.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보험죄자로 엮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아까 했던 코로나 정부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도층들이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민주당, 한국당 하면 민주당 당이 좀 더 우호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하면 중도층이 엇비슷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중도층이 투표를 별로 안 하면 결국은 진보층이나 보수층의 결집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보는 오히려 약간 흔히 말하는 균열돼 있죠. 민생당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 쪽에 중도에 가까운 분들이지만 네. 보편적으로는 원래 이제 민주당 쪽에 가까운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있죠. 각 후보들을 다 내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균열돼 있고 저쪽은 실질적으로 우리공화당 친박신당의 후보 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비례를 노리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쪽은 똘똘 뭉쳐 있는 거고 안철수 정당의 국민의당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또 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연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네. 이런 상황에 저쪽은 뭉쳐 있고 이쪽은 분열돼 있고 투표율은 낮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총선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제 정봉주 전 의원님이나 손혜원 의원 이런 분들이 뭔가 개혁적인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서 뭔가 정당을 추진하는 비례민주당을 뭐 이런 흐름이 조금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지금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죠. 따로따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뭐 있는데 그분들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사실은. 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크게 보면 자, 한번 냉철히 따져봅시다. 네. 가장 센 것은 민주당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센 거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처럼 위성정당 아예 만드는 거예요. 여기 비례 한 명도 안 되고 몰빵을 해서 새로 요구를 바가지로 얻어먹다 하더라도 선거는 현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탄핵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방법이 하나 있고, 첫 번째 가장 센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원들도 나중에 참여를 하지만 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비례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시민들이 뭉친 이 정당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가서 기호는 예를 들면 기호 순서 정당 기호는 앞으로 좀 빼긴 빼더라도 뭐 대여섯 명이 가든 네. 빼더라도 위성정당 형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적극적으로 시민참여 정당, 그러니까 의병민주당이라고 칩시다. 네. 의병 비례민주당 쪽에 힘을 좀 실어줘서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투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두 번째 아닐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민주당은 아예 빠지고 정봉주 의원이나 손혜원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촛불을 상징했던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최명훈 교수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전우용 교수님 같이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다 뭉쳐서 네. 뭔가를 만들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묵인하는 내용적으로는 좀 지지를 하겠지만 네. 형식적으로는 분리돼 있는. 예. 그래서 알아서 뭐 손혜원 의원 정도는 무소속이니까 가면 기호 10번 안에는 들겠죠. 왜냐하면 네. 정당 의석수가 있는 정당들이 한 네. 8, 9개까지 8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9번이나 10번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방안 아니면 사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과 뭔가 통 크게 연정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한번 쇼부를 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 정의당이 그간에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불만이 좀 커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네. 배신감도 느끼고 네. 잘못했다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까 내일신문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정경심 재판의 건들이라든가 조국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일방적인 주장이 그 터무니없었는지 이런 사안들 나오고 있고 저쪽에서 탄핵 발언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쪽이나 언론이나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뭔가 때려야 할 때 정의당이 주춤했고 아무런 좀 모호한 스탠스로 일관했거든요.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것을 차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당이 반성하고 전향적으로 입장을 나간다는 전제하에 뭔가 통 크게 연정을 고리로 저 세력 보수 세력들한테 일당을 넘길 수 없다. 연정을 하자. 네. 해서 통 크게 정의당과 연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비례 투표는 과감하게 정의당 쪽에 투표를 합시다. 네. 일부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추진하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인정하는데 거의 불가능할 예, 거라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고민은 어떤 형태가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을 공격을 할 겁니다. 어떤 형태가 만들어진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비판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래통합당과 싸워야 할 전선이 이제 진보 진영 내부의 싸움으로 이렇게 전화되는 이런 어떤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미래한국당에 단체로 입당해서 그 당 접수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그냥 농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 말고 답이 없을 걸. 그래서 정의당에 대한 지금 불신들이 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의당과 공조를 통해서 뭔가 돌파하는 그게 김어준 총수 얘기기도 해요. 김어준 총수도 그런 생각 약간 갖고 있죠. 네. 왜냐하면 내부 싸움은 아닙니다만 정의당과 싸움이 치열해지면 결국 그 미래통합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실은. 네, 예. 그러나 아까 했던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사실은 저는 자발적 시민사회에 그 명망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당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그게 정말 그 지혜롭게 투표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게 비례민주당 네. 내지 뭐 의병민주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청년민주당 만들자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그런 것들이 네. 다 시도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한국당 접수하자. 뭐 인생이 장난이냐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자유한국당이 그 미래한국당 만든 거 그건 장난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나만 갖고 그래.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열흘 내에 결판 내야 합니다. 열흘 내에 지금 다양하게 준비하는 그룹들 관련해서서도 논의를 해야 근데 돼요.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통 정리를 그렇다고 민주당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 전 의원이라든가 손혜원 의원 입장들도 알겠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소중한 자산임에 분명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면에 섰을 때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민주당의 정치 생활을 안 했다. 예를 들면 전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 과연 얼굴로 대표 선수로 나설 수 있는 분들을 저는 발굴하는 것이 그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출신이 아니면서 예. 나름대로 지성을 대표하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십자가 뭔가 좀 총대를 메고 십자가가 아니고 총대는 너무 총대를 메고 간격이 큽니다. 예, 예. 총대를 메고 뭔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무언의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저쪽에서 꼼수를 쓰는데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넉넉고 일당자리 내놓는다 이거 아닙니까? 집단지성을 지금 발휘할 때다. 정봉주 의원님이나 손혜원 의원님의 그런 어떤 의견들, 그 고민들 충분히 받아 안으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시간은 없지만. 근데 이게 제가 너무 걱정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게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미래한국당을 우리가 접수하자 이러면은 이건 사실은 진짜 그 여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뜻만 모으면 되니까. 아니 지금은 일단 걔네도 그때쯤 되면 확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는 안 모여. 나는 내가 아니 근데 그쪽 봐봐요. 사정을 봤는데 우리의 속성상 우리는 이런 유튜브나 뭘 공개적으로 해야 지지층들 막 움직이죠. 네. 저쪽이 우리 프로그램 다 보고 있다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네, 네. 저쪽도 싹 뭉칠 수 있어요. 농담으로 하겠습니다. 농담으로 해야지. 근데 이 네. 교통정리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해야 돼. 누가 하느냐? 김용민이 해야지. 제가 왜 뭘로? 김용민은 무슨 권위로? 그래도 선거에 나가봤고 애정이 있고 또 지략과 배짱을 갖추신 그런 거 분이시-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니까 저는 빼주시고. 네. 그러나 이 교통정리 안 되면은 진짜 이거 뭐 완전히 아니 그래서 아수라판이 날 수 그래서 있어요. 예. 내가 해야겠다.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 한번 모입시다. 해서 번개 때리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원탁회의를 한번 열었으면 원탁회의 좋겠어요.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할까요? 원탁회의 한번? 원탁회의? 금요일에 예. 원탁회의 한번 해? 원탁회의 한번 하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야 합니다. 얘기해 지금. 보자고요. 얘기해봐야죠. 그 네. 다수가 예. 다수가 원하는 방향, 모아지는 방향이 있다면 본인이 조금 반대하더라도 네. 대의에 따라가는 그런 저처럼- 결단을 해줘야죠. 저처럼 정할못은 그냥 저 차나 다과를 나르겠습니다. 뜨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여기서 원탁에서 저는 먹는 역할로 말을 안 하고 저는 먹는 뭐 역할로. 거기 뭐 말을 끼어들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 진짜 이거 교통 정리를 이거 이번 주 안으로 해야 돼요. 이번 주 안으로. 이 문제는 오늘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매회 방송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진전된 내용이 있거나 네. 뭐 알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또 집단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꼭 한 꼭지씩 넣어서 네. 이 문제를 팔로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뭐 이 교통 정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 말고는 없어요. 한마디로요.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교통 정리가 돼야 한다. 먼저 내 PR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은 내 PR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하지요. 나를 PR하고 싶다면 내 PR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내 PR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내 PR에 있습니다. 내 PR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내 PR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합니다. 자, 코어업 광고입니다.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9차 완판된 코어업입니다. 코어업은 아침에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가 조합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책임지는 코어업. 코어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완판 행진에 또 보답하고자 2+1 구매 고객 2020분께 수제 초콜릿 쿠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응원이 필요한 요즘 코어비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영의 눈 주목할 만한 후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후보를 모시고 네. 총선 출마 네. 의사를 또 들어보고 또 어떤 그 네. 구체적인 그 국가 비전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네. 뭐 첫 번째는 김주영 우리 지금 김포 갑이죠? 네. 김포 갑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노총 네. 위원장이시고요. 네. 아주 이제 민생 문제, 노동 문제, 에너지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이십니다. 네네네. 우리 저 김주영 후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병입니다. 김지영 후보님은 그러면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하셨는데 네. 어떤 노동 일을 하셨습니까? 노동 분야가 저는 전력 한전에서 전력 노동자로 에너지 살았습니다. 부문에서 예. 한전에 있었죠? 네. 네, 한전에 있고 전국 전력 노조 위원장, 노조 그 전기 전력 문제를 네. 좀 다루다가 네.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하셨고 이제 자기 소개를 일단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아마 많은 분들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스베이다에 한번 나가셨거든요. 네. 영입 인사로 나가셨는데 지금 이제 일산이죠? 고양시 병인가요, 거기가? 네, 고향 병입니다. 고양병. 네. 예, 거기 윤회 지금 교육부 총리 네. 장관이 있었던 지역이죠. 네. 그 지역에 전력 공천된 민주당 영입 인사 홍정민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입되셨던 몇 번째 영입 인사? 6호입니다. 6호. 6호 영입 저분은 인사. 예. 공부가 제일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도 예. 사시도 금방 따버리고. 아유. 야, 참. 그게 네. 너무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저런 분이 또 필요해요. 그럼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AI 경제 전문가. 그렇습니다. AI 네. 시대, 예.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돌입하는데 네. 융합 전문가가 사실 필요해요. 근데 저분은 법도 공부했고 원래 이제 학과에서 경제학을 했던 분이십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타트업 본인이 직접 또 창업도 해봤고 네. 그래서 이런 융합 시대에 걸맞는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보통 민주당에서 영입 이유를 그렇게 밝혔는데 이따 그 사연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네네네. 김주영 후보님부터 본인이 어떤 분인지 좀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시절 범생이로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전에서 열심히 전력 노동자로 살다가 이제 노조에 출마해서 노조위원장을 4선을 했습니다. 한전은 위원장으로 4번 했습니까? 예. 4선을 넘어서 권력이 강하신 분이네. 4선을 예.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공부문 큰 공기업들 노조의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노총 위원장을 1월 달에 3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 이렇게 정치 초년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대선 때 이 한국노총이 늘 이제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하잖아요. 협약을 체결해서 연대를 하는데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 하셨죠? 네,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 예. 캠프 때. 예. 정책연대를 하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제가 사인을 같이 했었죠. 네. 그리고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노동 존중 사회로 땀 흘리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뭐 직함을 별도로 받은 건 없었나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경사노위. 예,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이라든지 국내 통상대책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그 경제 민생 분야에 있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주요한 그런 어떤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 궁금한 거는 한전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전이
굉장히 공기업 중에 잘 나가는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업. 공기업이죠. 그래요? 공기업 민영화되죠? 민영 아닙니다. 그 저지했지. 이따 얘기. 아, 정말 알고 물어봤어. 말고 물어봤지. 설마. 옛날에도 한전이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이었나요? 그렇죠. 저 때도 뭐 대학교 졸업하면은 인기 순위 2위였어요. 그 당시에도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에 48대 1 경쟁을 48대 1. 예,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홍정민 후보님 조금 본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분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경제학자를 꿈꾸며 이렇게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IMF 여파로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기는 그렇고 취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에 입사해서 굉장히 또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다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6이 되는 해 1월에 그러니까 거의 25 끝나면서 어휴. 예, 했죠. 연애 결혼?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한 4년 정도 사귀다가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아이가 좀 뭐 분리불안도 심하고 여러 가지 뭐 육아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 둘째까지 낳고 뭐 산후 우울증도 겪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약간 돌파구로 이제 취업을 좀 알아보다가 그 잘 여의치 않아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시험을 보는 게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법고시에 이제 도전을 하게 근데 됐어요. 그때 그 사법고시 도전할 때 남편도 몰랐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편 네. 몰래 그 준비할 수가 있죠? 이걸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속인 건 그러면 아니고, 아이를 네. 돌보면서 틈틈이 공부를 계속 하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낮에 어머니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봐주시는 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이렇게 낮에는 좀 봐주셨지만 밤에는 또 제가 보면서 또 공부를 했었고요. 네. 공부가 아니, 제일 무슨 쉬웠다니까요. 사법고시를 운전면허 보시듯이 그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다스베이다나 이런 데 나온 것들 이렇게 쭉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사실 합격하겠다면 1차를. 아니, 1차죠. 1차 6개월 만에? 네. 네. 금태섭은 얼마 만에 합격했나? 궁금해지네 갑자기. 네. 야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드디어 실존 네. 엄친다라고 합니다. 그 서울대 경제학을 차석으로 졸업했대요. 차석으로. 야 공부가 정말 제일 쉬우셨군요. 뭐 다른 걸 못하다 이제 보니까 이제 정치하다 보면 정치가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고시가 좀 빨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공부를 더 바로 연수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좀 너무 아직 어려서 이제 7살이고 학교 들어갈 쯤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제 연수원을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를 또 도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울대 경제학 이제 석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를 공부를 2년 정도 더 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그 계량 경제학으로 그리고 금융도 같이 한 금융 계량 경제학으로 따서 그 뒤에는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다가 제가 해오던 공부와 좀 잘 맞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연구소에서 4년 반 동안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이제 좋은 결과를 내고 굉장히 성취를 이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고 좀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뭐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좀 트렌드를 주도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도한 기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고 도전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창업을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법을 결합한 그 법 리걸테크라고 하거든요. 법률 서비스를 좀 기술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지금 몇 년 됐어요,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곧 2년이 되는데요. 네, 거의 1년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당에서 이제 영입 제의가 왔습니다. 누가 추천하던가요?
저 최재성 의원님이 아, 그래요? 추천해 주셨어요. 어떻게 알고? 그 기사에는 이제 뭐 누구 추천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본인이 직접 원래 최재성 의원을 아시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서로 이제 초면에 이렇게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찾았겠죠. 네. 좀 여성 중에 예를 들면 창업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경력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뭐 찾았겠죠. 평소에 그 정치적 지향은 어떠셨어요? 정치 관심 성향? 예. 관심 있었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제가 뭐 막 정치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은 사실은 해본 적은 보통 일반인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집안이 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진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아이를 낳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출산이나 육아에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았어요. 시대가 좀 그렇죠. 큰 애가 지금 18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좀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웠고 그 시기에 막 겪으면서 갑자기 뭐 가난을 겪거나 뭐 육아로 단절되거나 그리고 최근의 경험인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평범하게 대기업 근로자로 사는 것과 또 중소기업의 그 오너로 사는 것과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아니 네. 옛날에 자료를 보니까 네. 그 IMF 때 네. 그 아버님께서 했던 사업들이 IMF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개한 글들을 보니까. 네. 그때 IMF 때 그때 그 충격이 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 있지 않습니까? 시각, 네. 세계관. 본인이 이제 성장하면서 네. 좀 그런 영향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읽었던 뭐 책이나 경제학 관련 서적. 고등학교 때도 경제학 아니, 책을 막 읽었어요? 전문 서적은 아니고요. 그 고등학생을 위한 예. 예, 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뭐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도 열심히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열심히 효율적으로 뭐 굉장히 뭐 열심히 하면은 뭐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늘 그렇잖아요. 예, 그럴 해결을 수 못 있죠. 하잖아요. 사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저도 경제학을 잠깐.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학부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렇게 고차원적인 그렇게 여러 다변한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뭐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그런 큰 충격을 때문에 아버지가 어려워지시고 그 여파로 저는 공부를 뭐 계속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 입장에서는 뭐 유학을 생각했다가 이제 취업으로 돌렸던 상황이었고요. 원래 유학을 그게 뭐 노벨 경제학상 뭐 이런 것들도 꿈꿨었다면서요? 예,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얼핏 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사고 친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아니 그렇게 꿈이 큰 거는 좋은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 정신이 발휘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화재에 입사했거든요. 그때 삼성화재가 돈을 많이 줬나요? 예를 들면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여러 기업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삼성화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합격한 회사였습니다. 원서 여러 개 네, 됐는데 그 전에는 떨어졌고 뭐 그 이후에도 하나 정도 더 붙긴 했지만 제일 먼저 저를 붙여주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경제연구소도 네. 삼성의 조직 문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화재를 다니던 시절에는 2001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나중에 경제연구소로 왔을 때는 이제 분야도 다르고 사실은 그 시기가 2014년부터 18년까지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둘이는 좀 많이 달랐긴 했어요. 화재하고 네. 경제연구소 좀 많이 다르더라. 네. 어느 쪽이 좀 편하던가요?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당연히 경제연구소가 훨씬 더 이제 저에게 맞았고 뭐 요즘 뭐 밀레니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뭐 소통이 강조되고 그 팀워크나 뭐 협업이 강조되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대학 때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것도 해봤습니까? 아니면 뭐 장학금으로 쭉 달렸나요? 그러니까
예, 장학금과 이제 알바인데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지금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알바가 아니라 한 뭐 과외 정도의 네, 알바였습니다. 네. 우리랑 좀 산 길이 좀 달라. 많이 저기 그야말로 네. 이게 종자가 좀 다른 것 네. 같은. 저도 장학금 좀 받았어요. 그래? 공모장학금 이런 거. 있고, 그럼- 학생회장 그럼 이런 거 박 주는 거. 대표님하고도 제가 종자가 다르군요. 네.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적가 네. 없습니다. 네. 아이고 참. 예. 그 어려운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아버님 IMF로 인해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 본인이 유학도 좀 포기하고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해서 국내 기업에 좀 들어간 거고 네. 과정이 어쨌든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스스로가 많이 극복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까지 지금 그렇죠. 사실은 뭐 안정적인 공부도- 직장이 많이 있었는데 네. 또 스타트업 창업도 하시고 네. 아무튼 아유.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네. 하고요. 우리 김조영 후보님 같은 경우 저는 자료 찾아보면서 놀랬던 게 과수원집 아들이야. 어. 이 상주에 예. 상주가 원래 꽃감이 유명하고 또 뭐가 유명합니까? 사과도 감무의꽃이 예? 누에꽃이? 쌀, 쌀. 300개 고장이라고 세 가지 하얀 그게 꽃감이 대표적인 특산물이 많았어요. 사과도 좋지 않습니까? 상주 사과. 사과는 이제 한번 지나갔습니다. 한번 지나갔군요. 지금은 이제 상주 쪽에서도 포도, 오이 뭐 이런 것도 많이. 아니 그때 과수원을 크게 하셨습니까? 부친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해야 될 정도로 형제가 몇 분이셨나요? 오남매. 아 그러면 뭐 든든하셨겠네요 아버님이. 그런데 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을 쳐야 되고. 아니 근데요 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수원집 아들하면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적어도 과일은 많이 먹을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네. 이제 후배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우리 과수원 다 들어갔었다고. 사실 그 시골에서는 뭐 거의 많이 들어가죠. 그래요? 근데 그때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또 뭐 학창 시절 거의 뭐 반장, 회장 이런 걸 도맡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초중고 때 반장, 회장 이런 거 많이 하셨습니까? 예, 뭐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예. 한 32년 정도 여기 저 선출직으로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반장하고 6년간 반장하고 뭐 그 전교 회장하고 네. 이렇게 왔던 과정들 그다음에 이 한전에 들어와서 지부장부터 시작해서 노조위원장 공공노련위원장 노총위원장 여기까지 온 게 한 32년 동안 선출직에 몸담고 있었더라고요. 아 쭉 32년? 그 중간에 조금 텀이 있었긴 하지만. 그럼 네, 언제 초등학교 때부터요? 때. 32년이면? 초등학교 때 6년부터 예. 계속 하신 겁니까? 예, 32년. 네. 야. 직업이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아니 안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국회의원을 다시면 네.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또 쭉 올라가다 보면 국회의장, 뭐 대통령, 뭐 도지사 뭐 이런 게 있을 때 당 대표도 있겠구나. 야 그래요? 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신뢰를 많이 얻은 건데요. 아니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래 집단에서 늘 이렇게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신 건데 비결은 뭡니까? 그렇게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른 사고 체계, 다른 욕망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딱 뭉치기가 정말 어려울 것 아니 같은데. 뭐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네. 순진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순진해 또 보이는? 어떤 일을 하면은 제가 그 아주 집요할 정도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그 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이런 그 어떤 신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뽑아주지 그러면 않았을까. 예를 들면 선출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거의 없으시겠어요? 선거 때도? 아니 나갔다면 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아니죠. 32년 동안. 제가 그 노조 선거로는 13번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큰 선거에서 2번 실패를. 아 그래요? 떨어진 적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럼 뭐 저기 노총위원장 이런 예, 거? 예. 아. 그래서 그 뭐 시련이 있어야 돼. 그럼. 너무 다 시련도 없으면. 예, 안 돼. 그래서 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도 됐었고 여전히 선출직 선거라는 것은 항상 두렵죠. 이거는 또 성패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 근데 임하고 진짜 한전에 들어간 이유가 그 학과를 보니까 전기공학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한전에 들어간 이유가
뭐 자연스러웠습니까? 전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한전은 사실 실수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실수로. 예. 오.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남아서 좀 공부를 더 하고 학교의 교단에서는 그런 계획이- 교수가 꿈이셨구나. 예, 교수님하고 그런 그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었었는데 자칫 집에 자고 있는데 예. 친구들이 그 시험 보러 가자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제가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니들 알지 않느냐? 나는 그냥 학교에 남고 싶다. 그랬더니 그냥 원서만 같이 내자고 사진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주고 시험 보러 10명이 갔는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 혼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한전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 전기 전력에 대한 뭐 어떤 평소에 어떤 소신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원래는 전기보다 이제 전자 쪽에 뭐 로봇을 만든다든지 어릴 때 그런 무슨 손재주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또 라디오, TV 같은 경우 뭐 예전에 그 카메라를 분해해 갖고 예. 아주 예. 망가뜨린 적도 예, 있었었는데 뭐 그런 쪽에 좀 관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선배가 그 학문이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약간 틀었는데 전기공학을 하게 됐는데 기초학문은 전기나 전자나 똑같은 거였어요. 역시 어려웠어요. 노조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어떤 이유로 뛰어드셨나요? 노동조합은 사실 그 참 그 당시에 그 바른 말을 좀 많이 했었던 거 아닌가. 그 불이한 문제라든지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른 말을 하고 그때는 사실 참 잘 몰라서 겁 없이 막 해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정말 저 친구를 우리 리더로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다는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언을 많이 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후보가 됐었고 선거에 임했었고 그러셨군요. 노조에 입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홍정민 후보 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 어떤 파트의 일을 하신 건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금융산업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금융산업이나 관련 규제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는 뭐 기업 연구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 분야에도 굉장한 핀테크 혁신이 일어나서 뭐 핀테크나 빅데이터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 이런 연구들을 또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잘 나갔나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네, 예, 굉장히 잘 봐주셔서 발탁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뻔뻔하네 사람이. 원래 선거 좀 뻔뻔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도 좀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날카로운 네. 질문을 좀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좀 너무 낮았다고 하시면은 뭐 그것도 잘 넘어가셔야죠. 네. 삼키고 소화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홍정민 후보님 먼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 저 재판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파기환송심인데 아니 뭐 물론 이제 뭐 만나본 적도 없을 것 같고요. 진짜 나는 더 궁금한 게 예. 내부의 평판은 어때요? 글쎄, 사실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 내부 네.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나 평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까? 네, 사실은 잘 안 합니다. 금기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금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제연구소랑 관련이 되면 이제 일단은 뭐 그동안은 외부로 이제 발간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효율성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그런 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약간 불만이신 분도 있고 그런 불만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불만하고 좋아하는 분은 아까 효율성? 예, 굉장히 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어떤
점 때문에 불만을 갖고 계시나요? 삼성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속한 조직이 다른 뭐 이렇게 생산 조직이라든가 영업 조직은 아니고 연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좀 자기 결과물들을 알리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구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뭐 공표하는데 조금 제약 요건들이 많이 있다. 네. 결국 그거 다친 조직 문화 아니야? 에너지 쪽에서 예. 이 전문성을 그동안 갖춰 오셨는데 네. 무슨 질문이 나올지 아실 거예요. 핵발전소 관련해서 저는 원자력이라고 하지 않고 핵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보존 자원이 없고 전기적으로는 이 고립된 섬나라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는 이 뭐 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자력에 대한 맹신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제가 후쿠시마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발전소 안에까지 갔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원자력을 안전하게 쓸 것이냐,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갈 것이냐에 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보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되 이제 속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좀 있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태양열 이런 거를 신재생 쪽을 드라이브 거는 건 맞지만 또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농지들이나 여러 가지 그 너무 네. 속도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그 저 창원 쪽에 있는 대우 뭐죠? 거기 한전 쪽 그 두산중공업이 그 구조조정이 세게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제 창원 쪽 같은 경우 이제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흡수하면서 단계별로 나갈 거냐 이게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용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앞으로 그 플라즈마 효과를 이용한 인공태양 문제가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 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너무 저쪽에서 진짜 뭐 얼토당토한 프레임 막 공격하잖아요. 원전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저 미래통합당 과거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회에 입성하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프레임 공격하는 것을 맞받아서 정말 정부의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도록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민 후보님한테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영입 제안 딱 받았을 때 이게 되게 정치권의 발을 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정하는 게. 그리고 또 아마 남편분하고도 또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어땠나요? 그 당시에 영입 제안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올 게 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의외였고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무슨 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정치 쪽에 사실은 뭐 이렇게 그죠 알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뭐 그냥 뭐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런 정책 뭐 토론 뭐 이런 거 때문에 전화가 온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외라고. 얼마나 고민했어요? 며칠간이나?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달 정도 만에 수락을 했어서. 한 달 정도? 네. 남편분이 격려해 주시던가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항상 그동안 그래도 결과를 잘 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제 고시도 합격을 했고 그리고 연구소에 들어가서도 잘 했고 지금 창업도 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막 마음 졸여했을 거예요. 남편 가족이 누가 사업한다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그랬는데도 좀 제 생각에는 이제 무사히 잘 안착한 것 같아서 남편 생각에는 처음에 정말 의외의 그런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니까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 거기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군산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시고 전라북도? 네, 어머니도 예, 전라북도 김제 네, 있으시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네. 그래요? 멀지 않은 곳에. 그렇군요. 우리 이거 한번 여쭤보겠어. 두 분한테 공의 한번 여쭤볼게. 우리나라 경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부터. 네, 예.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과잉돼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과잉된 측면에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기존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생산성이 좀 떨어져 가니까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산업에 주로 담당하던 그 업체들이 다 대기업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런 그 구조가 경제 구조가 급속 성장할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산업 전환기,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기업을 다녔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제 생각에는 문제점을 느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장님들이 이제 월급 사장님들이 많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는 그냥 월급 노동자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큰 리스크, 실패가 있으면 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한다. 예, 멀리 운영을- 보고 뭐 투자하는 개념이 별로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이나 좀 그런 위험을 감행하는 거에는 좀 약하고요. 그럼 정부가 만약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면 혁신 성장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온 과정이 그러니까 네. AI 시대에 좀 걸맞는 역할을 하셔야 할 텐데 네. 우리 정부가 그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은 좀 바꿔야 한다 아니면 이런 거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그 실패가 이제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구조적인 그 체계가 갖춰져야 누구라도 마음 놓고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혁신 생태계가 조성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패를 하면은 너무 이제 안전장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한번 꺾이면 우리 홍동민 후보님은 실패를 많이 못 해보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생애 가장 큰 실패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실패라기보다는 그쵸 객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기 아이를 낳고 그때까지는 제가 사실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무사히 이제 대학을 실패 없이 진학을 해서 네. 그리고 다행히 취업도 했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막 큰 실패다 이런 느낌은 받은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무력한 인간인가를 경력 단절에 아까 산후 우울증도 네, 이렇게 경력 단절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많은 이제 젊은 여자분들은 네. 또 아니면 육아하신 아빠분들은 깨달았겠지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제가 잘 못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진 정치인이 많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 사실은. 일산에 나오시는데 네. 일산에는 지금 홍종민 후보의 연령대 30대, 40대 이런 주부님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김재용 후보님도 우리 경제 지금 뭐 어차피 현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경제와 관련된 중요 위원회로 다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노동계를 대표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홍정민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대기업 재벌 중심의 체제들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화청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죠. 또 기술 탈취 문제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정말 혁신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해놓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에서 사실 다
원가 계산을 해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서 정말 이익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고 봅니다. 60% 이상을 가져가고요. 중소기업이 한 23% 이 정도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또 재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지금은 너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대기업에서 그런 그 지원들을 많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들이 가져가는 이윤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도 여전히 비싼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이런 그 불합리함과 모순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조화롭게 갈 것인가. 물론 이익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라도 잘 규제를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이게 두 분이 좀 같이 입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정당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보여지고요. 노동운동하면서 쌓았던 뭐 여러 가지 업적이나 성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뽑아본다면 뭐라고 대표적으로 수 있을까요? 본다면은 사실 그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들을 전부 팔아서 정말 뭐 알짜 공기업으로 팔아서 부채를 갚는다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민영화가 대세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조류도 그 당시엔 신자유주의 공세가 아주 심하게 들어왔을 때고 법안이 2000년도에 통과된 전력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안이 통과돼서 한전이 이제 6개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해서 6개 발전회사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2단계는 배전 부분 지역으로 쪼개고 완전 경쟁체제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민간의 그 부분이 갔을 때는 저는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두세 배는 적어도 올라갔을 거고 공급 불안정이 왔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에서 알 수 있죠. 민영화 저지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전력산업 민영화 분할 저지. 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킨 게 가장 우선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 비정규직을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었지만은 2004년도부터 정규직 전환을 비정규직을 성공을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전환했다.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 아웃소싱된 업체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죠. 하청 기업들 예. 예, 챙기고. 최근에는 이제 버스 파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정 파업 그리고 택시 이런 파업들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경제 주체들, 정부의 주체들과 잘 협상을 이끌어서 중단시킨. 아니 좀 보면은 합리적인 개혁성도 있지만 합리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좀 저는 몇 가지만 더 저기 한국노총 내에 민주당과 이제 정책 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협약 체결해서. 그럼 실제로 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이 예. 선거 때 민주당 쪽을 많이 찍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찍었죠. 대선 때? 예. 그럼 이번 총선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정책들을 아마 그 한국노총에서 각 정당에 지금 노동 정책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 부분 판단들을 아니, 그러니까 하리라고 중앙에서 여기하고 정책적으로 연대한다, 협약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산하 노조원들이 상당수가 따라주냐 이게 좀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정책들을 놓고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받아갖고 그 회의체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방적으로
찍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음. 저도 그 조합원 총투표를 100만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100만 조합원입니까? 예, 그런 결정을 했었거든요. 대통령의 노동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그 노동 존중 사회, 그러니까는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존중해 주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실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용준 노동자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그 현장의 산업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참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김영준 군 사망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그 사용자 측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는데 이 안전의 문제는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려면은 법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비용들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 여쭤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노동 문제하면 정의당이 주도권을 많이 잡잖아요. 노동 정책이나 민주당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한 주도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주도권을 잡아와야 돼요. 사실 이슈를 선점하고 네. 특히 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노동 문제도 책임 있게 끌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관이 있습니까? 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보관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선명하기로 말하면은 노동단체들이 가장 선명하죠. 그리고 이제 원내에서는 정의당이 노동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노동에 관한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게 법안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은 법을 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또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동에 대한 또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 발짝 지금 더 나갈 수 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위기감도 있잖아요. 거기 그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노동의 역할, 노동의 비전은 어떤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연장 선생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아울러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는 디지털의 인간화, 그러니까는 정말 이 차가운 그런 아주 냉혹한 디지털 기술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으려면은 디지털 기술의 인간화를 입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갈수록 좀 보수화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보다는 고용에 좀 더 치우쳐 있는, 뭐 고용과 노동이 서로 뭐 충돌되는 그 가치는 아니지만은 MB 때 차관하셨던 분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좀 이 문재인 정부 노동 개혁에 노동 친화적인 그런 지향에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은 사실 MB 정부 때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 전에는 노동부였죠. 노동부였었는데 이제 뭐 사람에 대한 문제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역시 이 지금 청년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용에 관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다고 보는데
역시 이 취업이 되면은 노동에 관한 문제들로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려면은 ILO 핵심 협약들을 비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보수 정당과 또 보수 언론들, 경제 전문지, 재벌들 이런 그 저항 세력들이 계속 나와서 키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들을 존중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의 색깔, 노선, 철학 있다면 뭡니까? 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정말 그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중간에는 그 정말 핵심 가치는 사람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들, 그게 노동자든 농민이든 서민 대중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알겠습니다.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홍정민 후보는 본인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 정치, 노선, 철학 있다면 뭡니까? 저도 제가 입당 회견에 밝혔듯이 이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맞다고 생각하고 다 함께도 중요하고 잘 사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지금 위기거든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제대로 못 넘어가고 지금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빨리 이거를 전환하거나 뭔가를 도전하거나 기존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 잘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희가 선진국 문턱에서 또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선 제가 늘 이제 다른 분야로 좀 그것도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야로 이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성과를 창출하는 네. 그런 사람이다. 김지영 후보님은 본인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까?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집요하리만큼 파고들어서 결국은 그 문제를 그동안 관철시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좋아하는 정치인 누구세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경청을 하시고 또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김재용 후보님 어떤 정치인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말 이 통합, 신뢰, 소통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동안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외에서는 그 스웨덴의 전설의 총리 에르란데르 총리를 존경합니다. 이유는요?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도록 정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매주 목요일 날은 반대파들을 불러들여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시키고 갔던 그런 그 전설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복지국가로 만든 그런 지도. 홍 후보님은 싫어하는 정치인 있다면 누구예요? 제가 지금 정치에 도전한 지 이제 2달째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치 신인인 입장에서 지금 제가 누구를 싫어하고 뭐 그럴 처지가 못해서. 그래요? 네. 김재용 후보님은 싫어하는 정치인 있으면 누굽니까? 저는 TV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지만은 국회가 열렸을 때 정말 억지 주장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표적인 누굽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는 힌트만 주세요. 제가 알아맞힐게요.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 어떻습니까? 두 분.
예. 거기는 또 불출마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럼 네. 얘기하지 말까요? 네, 불출마를. 자, 이제 지역 얘기 좀 여쭤봐야 돼요. 이게 저 두 분 다 지역 지역구 기반이 출마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지역구 출마하고 또 해당 지역에 뭐 연고가 많이 있는 분들은 아니어서 먼저 이제 홍정민 후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산 지역으로 지금 도전했어요. 네. 그 이제 일산 뭐 신도시 3기 신도시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 계신 옆 지역이 더 시끄럽긴 했지만 이 지역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일산 지역에 대한 전략 공천 발표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역에 살던 지역이 안양이었습니다. 안양도 평촌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였고요. 그렇죠. 평촌 신도시 있죠. 네. 지금 이재정 의원이 뛰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교통 그리고 뭐 이런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일산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어렵고 교통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 시설이 별로 없어서 네. 기업이 별로 없어서 네. 일산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느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드셨어요? 이제 그렇죠. 제가 사실 일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게 뭐 연수원을 나온 데였기도 하지만 지금 테크노밸리 그리고 스마트타운 이런 방송 영상 그런 밸리까지도 굉장히 기반이 잘 조성돼 있고 그리고 일산 지역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교육 수준이 높죠. 예, 대학 뭐 진학률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열망이 되게 강하세요. 자부심도 강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발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돼 있고요. 원래 일산 분들의 정치 의식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아, 그리고 네.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좀 상처들을 많이 네, 봤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상처난 것들을 잘 이렇게 보담아 주시고 그런 어떤 욕구들 근본적인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분당과 일산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가 약간 이제 밀리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젊은 도시로 좀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죠. 경제 도시 네.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나가시면 본인한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당원분들이 되게 뛰어들면 네. 지역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반겨주는 후보도 있고 좀 왜 저분이 왜 왔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좀 반발 심리가 있는 지역도 아유, 있는데 근데 거기 홍정- 지역은 어떻습니까? 홍정민 후보님의 이력을 보면은 안 발릴 수가 없는. 저기 유은혜 장관님을 모셨던 분들도 있고 네. 뭐 저기 지지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내려가니까 뭐 많이 도와주시나요? 그런 분들이?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갑자기 이제 전략 공천이 돼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일에 전화가 왔어요. 당원분께.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해서 보고 다음날 바로 다 시도위원님들 그리고 뭐 동협 의장님들 이렇게 다 인사를 드리고 고모님들까지 다 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우려했었는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잘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20대 국회가 굉장히 일하는 정치가 안 되잖아요. 일하는 국회가 안 되고 굉장히 뭐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그게 다 대개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그래요. 원래 네. 자유한국당이 계속 장애투쟁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발목 잡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만약에 뭐 더 의석이 작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 남은 임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서 갖출 건 갖추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4차 산업혁명도 이루고 지금 경제도 그래도 좀 침체된 경제도 같이 부흥시키고 이래야 될 시기라서 이렇게 막중하게 그런 시민분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 고향 병 지역구 주민들도 제가 좋아서 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총선 승리에 굉장히 열망이 강하세요. 이번에도 무조건 민주당에서 그래도 돼야 이게 다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엄청나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셨고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원래 그 지역이 교통 문제도 상당히
대안들을 거의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속도를 붙여가고 있죠. 근데 네.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그 옆 지역에 김현미 장관 지역이 누가 되느냐가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용우 카카오뱅크 네.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그 전략공천으로 됐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경제 컨셉이야. 그러니까 일산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는 욕구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상당히 그 컨셉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영입됐던 인사 중에 그런 어떤 경제 컨셉에 부합되는 인물들을 일산 쪽에 투입을 한 게 아닌가. 그만큼 4차 산업혁명에 그렇습니다. 부응하는. 네.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일산 지역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상당히 소중한 분들을 배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김주영 후보님한테도 몇 가지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 순서로 가야 하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 지역이에요. 양산으로 좀 갔습니다. 네. 김포갑 유권자들 아까 당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김주영이라는 분이 여기 전략공천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원래 김두관 의원이 간지는 꽤 됐잖아요. 양산으로 갔다는 얘기고 한 보름 2~3주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던가요? 김두관 의원이 워낙 이제 거물 정치인이라 갑자기 떠난 거에 대한 사실은 상실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니까는 또 당에서 필요해서 그쪽으로 또 차출을 했으니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왜 큰 결단하신 거예요? 예. 다행히 홍준표 전 대표가 그쪽으로 온다 하니까 네. 그런 섭섭한 마음이 많이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우리 김포갑 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네, 그런 상황이죠. 김포갑은 어떤 지역이에요? 김포갑은 한 10년 만에 지금 도시가 2배로 팽창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약간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그렇죠. 도시겠네? 예, 원도심과 신도심이 합쳐 있는, 합쳐있는. 그런 도시인데 야, 그러면 컨셉이 맞겠다. 왜냐하면 김주영 위원장님 보면 약간 시골에서 자란 그런 뭐 약간 뭐랄까 약간 그런 외모에 또 합리적인 스타일이시고 신사적인 면모도 있고 아까 이제 민생 문제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김포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연령이 39.5세입니다. 아, 젊은 도시군요? 젊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통 인프라 문제라든지 또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열망들이 크죠. 특히 지금 서울로 나오는 그 지하철이 경전철 2량짜리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 지역구에 오면은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죠. 타지를 못하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열망들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가 노동운동가로만 알고 있지만은 저는 중앙무대에서 약 20년 가까이 노사정 최고위층들과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꼭 해결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김재웅 후보가 잘 돼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한국노총 이런 어떤 조합원들의 표심에 영향도 줄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정책 연대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뭐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동이 돼서 노동계에 또 혁신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다시 되찾아 와야 합니다, 노동계도. 네. 그런 어떤 자정, 혁신에 있어서도 좀 역할을 하셔야 할 거고 또 아까 민주당이 민생정당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불 문제에 있어서 을을 또 대면하고 을지로 지키기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과를 내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이 굉장히 있지만 아까 이제 김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팽창하는 도시에 걸맞게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그 노총 위원장으로서 경제 주체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과 또 여러 경제 주체들과 협의했고 그런 네트워크 힘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노동 경제, 노동 민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정책에 관해서 또 전력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그동안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날 경제장관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전문가로 초청이 돼서 같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내는데 기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네. 네. 그 오로지 그 총선 승리만의 믿음으로 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고양병 지역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산은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능성에 제가 그동안 창업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현실적인 경험 그리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경제 이론 이런 부분을 더해서 미래의 일산, 일산의 미래 그리고 이런 제2의 일산 시대를 여는 걸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또 김재용 후보님 유권자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예, 정말 김포는 어느 도시보다도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저는 정말 이 김포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김포 갑 지역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포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등 김포시를 1번 김주영이 만들 각오로 1등 김포시입니까? 슬로건이?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두 분 모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이 고향 또 김포가 어찌 보면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가장 좀 소외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휴전선하고 가깝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여기 새로운 어떤 성장이나 또 발전의 동력이 필요한 때인데 여기 이 한반도 평화가요 잘 풀리면 일산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관문이죠. 진짜 관문이죠.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일단 예, 그다음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정권한테 도움 안 됩니다. 그러긴 한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한테 이 평화의 시대에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네. 일산이 예. 고향이 뜨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자족 도시가 돼서 그 안에서 일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죠. 일산 네. 시민들은 판교를 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교를 부러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욕구를 채워줄 후보가 누구냐? 이거를 좀 잘 따져보면 홍정민 후보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런 네. 어떤 오늘 발언 보면서 그런 생각 좀 가져봤고요. 알겠습니다. 자, 박시영에는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홍정민 후보님, 김주영 후보님 두 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8시입니다. 생방송으로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